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심리학 개인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서요, 그 인지발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해서 251페이지입니다. 4장 개인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인 이제 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러면서 인지 발달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의 개념입니다. 발달이란 유년기부터 성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발달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신체적 발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정서적 발달이 있고, 그러니까 감정이죠. 그 다음에 인지적 발달, 그 다음에 사회적 발달, 이렇게 이제 발달을 갖다가 나눕니다.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 이제 도덕성 발달하고 이제 성격 발달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다루는데, 주로 이제 정서하고 인지하고 사회적 발달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 발달을 의미하고요. 예. 그리고 정서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발달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코프카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성숙과 학습에 의해 일어나는 양적, 질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로 게슈탈트, 형태 심리학을 얘기했던 그 학파들이 이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발달의 요소 보면은 크게 성숙,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학습, 세 가지로 이제 이 발달의 요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신체, 심리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또는 신체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외부 경험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서 변화 및 발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초성입니다. 아동의 초기 경험이 후기 발달의 기초가 된다. 그러겠죠? 적기성. 적절한 시점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고른 영양을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기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적성입니다. 계속적이고 연속적이고 누가적인 성격이 있다. 현 단계의 발달이 잘못되면 다음 단계에서는 더욱 잘못된다. 앞서 얘기했던 적기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적절한 연령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은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역성입니다.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기의 발달 결핍을 나중에 보상하기 어렵다.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충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의 원리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발달의 방향성, 분화 통합성이라고 하는데, 신체 운동 기능은 전체적인 것에서 부분적이고 특수한 것으로, 미분화된 것에서 분화된 것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종합되어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다. 상식적인 얘기가 됩니다. 발달의 연속성, 점진성, 앞서서 이제 봤지만 발달에는 비약이 없고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발달을 이룬다. 발달의 상호작용성, 유전과 환경,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발달의 상호 관련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각 발달 영역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발달의 예언 곤란성,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가령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느닷없이 작았던 친구가 키가 확
커지는 경우.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된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제 대표적이죠. 우리 배구. 어렸을 때 키가 워낙 작아서 주로 세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을 올려주고 배급해주는. 그래서 이제 김연경 선수가 기본기가 좋은 이유가 최고의 레프트 스파이커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세터 연습을 하고 수비 연습을 갖다가 이제 주로 했었기 때문에 기본기가 이제 갖춰졌죠. 근데 이제 갑자기 큰 겁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이제 키가 비약적으로 크기 시작해가지고 키가 1m 92까지 컸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예언이 이제 곤란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발달의 순서성, 방향성, 전체에서 부분으로, 머리에서 발끝으로, 중앙에서 바깥으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발달한다. 발달의 주기성과 불규칙성.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에 어느 정도의 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발달은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달의 개별성입니다. 발달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다. 자, 발달의 영역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지각 발달, 감각기관을 이용한 정보 습득, 정보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운동 발달,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정보를 이해하고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각 발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정보를 습득 통합하는 거고, 이거는 이해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도덕성 발달과 사회성 발달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 발달, 이런 영역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의 쟁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뭐 그런 건데,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유전이냐 환경이냐, 타고난 거냐, 아니면 주위의 영향을 통해서 된 거냐. 그 다음에 연속성 대 비연속성. 그러니까 점진적이고 꾸준한 발달이냐, 아니면은 갑자기 하는 거냐. 그런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발달이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혹은 본인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제 대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준 대 개인차인데요. 규준이라고 하는 건 특정 발달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연령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다 이제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연령대의 발달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특출나게 발달을 보이는 측면이 있죠. 초기 경험 대 후기 경험. 그래서 초기에 있어가지고 발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제 대립인데요.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측면도 있고, 요런 측면도 있고, 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2절로 가서요. 인지 발달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지 발달. 과제 상황들에 대해 아동들이 내리는 판단,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했던 추론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예요. 판단과 추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하고,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 습득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인지 발달입니다. 자, 아동들은 단계를 거치며 발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인지 발달 이론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단계라고 하는 거. 어느 연령대에는 어떤 특성들을 갖다 보이는 거죠. 구조를 중시하게 한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죠. 이런 식의 계단이 있는 거예요. 단계. 단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1, 2, 3, 4,
이게 다 뭐예요? 구조예요, 이게. 예. 바로 이제 구조를 갖다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예. 자, 단계, 구조. 그래서 추론의 내용보다 그러한 추론을 낳은 구조, 추론의 형식, 형식이죠. 예. 단계라고 하는 게 이제 형식입니다. 강조점을 둔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를 채택한다. 자, 구성주의. 우리 이제 앞서 봤어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능동적인 아동의 추론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긴다.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과, 환경과, 주위 사람들과, 어른들과. 그래서 아동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해 간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비고츠키가 사실은 이제 피아제를 갖다가 비판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오해가 좀 있는 거예요.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피아제가 이런 상호작용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의 비판을 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이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역할 채택 또는 조망 수용을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은 발달의 방향과 이상적인 가장 높은 단계는 어느 사회나 공통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칸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칸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식의 형식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근대 철학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 왜 인간이 평등한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칸트가 이렇게 답을 해준 겁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식의 형식을 가진 겁니다. 모든 인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등의 개념, 만인 평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확고해집니다. 왜 인간들이 다 평등한가? 모든 인간은 동일한 인식의 형식을 가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점이고 모든 인간들이 동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동일한 인식의 형식을 가졌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쟤나 전부 다 평등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인식의 어떤 전환을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칸트가 해답을 준 거예요. 왜 인간이 동물과 다르며 왜 모든 인간이 동등할 수밖에 없고 평등할 수밖에 없느냐. 동일한 인식의 형식을 가진 겁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함이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러한 칸트의 명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바로 이제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칸트의 이러한 명제에 기반하고 있고 바로 이제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토대를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구성주의라고 하는. 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이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이러한 명제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건 이제 도덕윤리교과 쪽에서 이제 다루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아제의 이제 인지발달 이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상권 282쪽 이쪽에 도덕적 발달에서도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자, 피아제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관점을 가졌느냐. 인간은 스스로 환경을 개척하고 창조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다. 높은 내적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를 조직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자기구성적 존재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덕 규칙을 획득함으로써 도덕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이기적 동기로만 움직이지 않으며 타인을 고려하면서 높은 도덕적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지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의 지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인지 발달이란 인지구조의 계속된 질적 변화의 과정이고,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은 실체에 관한 알을 구성하는 과정이고, 기존의 인지구조를 부단히 확대하고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이다. 바로 이거죠. 인지구조의 계속된 질적 변화의 과정. 이거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인지구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지구조가 계속 커지는 과정이 뭐예요? 바로 학습이에요. 그게 이제 학습인 겁니다. 구성하는 과정.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학습인 겁니다.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닌 규칙적이고 연속적이며 계열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바로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이 단계라고 하는 것이 구조인 거예요. 형식인 겁니다. 각각의 인지 발달 단계는 구조화된 전체로 각각 고유한 속성을 가지며 개인은 일생에 걸쳐 단계들을 거치면서 발달한다. 전 단계는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고 분할과 통합을 거치며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다음 단계는 전 단계의 인지구조와 능력, 행위 양식, 도식 등을 변형시키고 개선,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뒤에서 그 도덕적 발달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 실험들을 이제 여러 차례 합니다.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인지발달 단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정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라고 하는 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발달 단계 보면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이제 4단계로 나눈 겁니다. 감각운동기라고 하는 것은 원시반사, 반사활동이에요. 배고플 때 입을 더듬어서 이제 젖을 먹는 행위, 이런 것들. 순환반응, 단순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점 발달을 해가는 거죠. 순환반응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젖을 먹을 때 어떻게 함으로써 나한테 젖을 준다. 우는 그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만지려고 했을 때 손을 오물오물하면 뭔가를 갖다 쥐어준다. 몇 번 해보면 그런 어떤 동작들을 익히겠죠. 바로 이제 이게 순환 반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조작기, 상징적 표상, 이제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가 되고, 자기중심성,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피아제가 얘기하고 있는 아동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기중심성.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 기준이 자신에게만 있어요. 무랄론적 사고, 무생물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그만 아이들 인형 가지고 놀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나 똑같이 다른 동물이나 똑같이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붙이고 같이 놀고, 어른이 되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바로 이제 이 무랄론적 사고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 수평적 격차, 수량, 길이, 무게에 관한 이제 보존의 개념이 확립이 되고, 중W, 사물을 카테고리 지어서 이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추상적인 개념도 가설을 세우고 개통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이제 완성된 것이 바로 이제 이 형식적 조작기가 되는 거죠. 자, 피아제 이론의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식, 쉐마라고도 하고, 스키마라고도 하고, 스킴이라고도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기도 하고, 환경을 다루고 처리하고 조직하는 인지구조다.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반화된 행동의 유형이다. 이게 이제 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틀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그 의미와 특성을 인식하며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 조직, 해석, 판단, 평가, 행동하는 인지구조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구성이 되고
불변적인 것은 아니며 경험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있습니다. 동화와 이제 조절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바로 이제 수능이란 뭐냐? 환경에 대한 적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을 갖다가 우리 이제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환경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능동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도식의 성장과 발달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 있다. 자, 동화라고 하는 것은 assimilation, 환경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자극이나 지각, 지식, 정보, 경험 등을 이미 존재하는 도식에 맞추거나 통합하는 인지 과정이다. 지각된 대상 혹은 사건의 특징을 자신의 기존 도식에 통합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으로 도식의 양적인 성장, 여기 양적이 나왔죠? 유발하는 원인이다. 조절, accommodation, 기존 도식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 경험을 보태어 그것을 세련화, 정교화함으로써 기존 도식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창출하는 인지 과정으로 도식의 질적인 성장을 유발한다. 자, 이거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동화 같은 경우에는 영양이에요, 영양. 섭취. 음식물을 갖다가 섭취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고, 키가 크고,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막 먹기만 해가지고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절은 뭐냐면 다이어트. 내 몸에 맞게 말하자면 조절을 하는 거죠. 음식의 양, 그 다음에 영양소 같은 걸 파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쓸데없는 것은 덜어내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것이 질적인 성장입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동화하고 조절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 물리적 경험 나오는데 이거는 지워버리십시오. 이거는 도덕윤리교과에서 언급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평형화예요. 동화와 조절이 상호 연계되고 보완적으로 일어나 양자 사이에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마구마구 영향을 공급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걸 가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평형이란 동화와 조절의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말하고, 비평형은 동화와 조절 간의 불균형 상태예요. 새로운 경험은 기존 인지구조의 동화 또는 조절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 상태가 바로 비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의 상보적인 자기유지를 통해 동화와 조절의 평형을 확보하는 것을 평형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인지발달의 과정을 보면 인지발달은 인지에서의 평형 상태에 대한 교란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상호작용하는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인지구조와 경험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식의 교란은 인지적 비평형을 낳는데 이는 지적인 발달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자, 인지구조는 평형화를 지향하는 동화와 조절 양자의 상보적 협응과 통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앞서 말씀드렸. 말하자면 이거는 이겁니다. 변지법적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뭐냐? 동화, 섭취를 막 하죠. 일단은 양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어린 시절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왜냐면 조절이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섭취, 과잉 영양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하죠. 그러니까 조절을 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상보적 협응과 통합을 거치면서 이제 평형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변직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평형화라고 하는 것은. 인지발달이란 동화와 조절, 평형화 과정을 통해 인지구조가 정교해지고 양적, 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발달과 같다. 그래서 도덕 발달을 개인의 사회적, 지적 경험에 의해 촉진되는 자기 평형적인 인지적 변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인지를 중요합니다. 자, 그래 여러분들 이제 뒤에 콜버그라고 하는 도덕성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어쨌든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발달과 같고,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
추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아제가 바로 그러한 입장인 겁니다.